박구영 교수님 이번 선거의 의미 이런 거 또 부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철학자들. 우리가 지금 선거의 의미를 부여한 거는 내란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에 힘 실어준다.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철학적으로는 여기다 또 살 더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계가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에 부합하는 선거가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정당으로 태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선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의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지난번 박근혜 탄핵, 대선, 문재인 정부 탄생, 그다음에 치러진 지방선거, 이번 윤석열 탄핵,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똑같았거든요. 네네네. 거의 똑같은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결정 차이가 뭐냐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대체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이 2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후보가 꽤 많은 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정당 지지율은 대개 15%에서 20%를 못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조사에서 보면은 35%를 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오히려 내란이 있었는데도. 네. 그러게요. 왜 차이가 뭐냐?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지난번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최소한의 동양적 관심 왔을 때 동양적 정의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정의의 핵심을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울 때는 부끄러움을 아는 거. 그런데 그게 지난번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가 부끄러움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혼동과 혼재 속에서 해체돼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은 인정해서 실패했다. 네.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은 뭘로 뭉쳐있냐면 일정하게는 분노로 뭉쳐있는데 분노가 신념화된 형태인데 그게 뭐냐. 극우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극우를 사용하고 이용했어요.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한 가장 큰 잘못된 지는 뭐냐면 극우를 제도화한 거예요. 그거를 제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전에 작가님하고 저하고 파시즘 같이 논의한 적도 있지만 유럽 파시즘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 그거를 제도하는 순간 언제든지 그 나라는 파시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게 실제 유럽 사람들의 합의고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은 저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거와 연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 깨뜨렸어요. 윤석열이 실질적으로 저는 그거와 연정 형태를 갖다고 보거든요. 다른 모든 합리적인 중도나 보수와는 결별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극우적인 양태를 보이는 것하고 속성 자체가 극우인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독재는 극우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독재도 극우로 보면 극우죠. 근데 독재가 극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극우주의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위주의자지. 그러니까 권위주의하고 극우는 다르다고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권위주의자가 극우를 사용하고 이용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극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걸 또 다르게 보는 자체가. 거예요. 박정희는 권위주의자이고 권위주의자가 극우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국힘은 극우가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 이념적으로나 그러고 큰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의 정의관은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의관을 부정하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란에 대해서조차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피해의 서사로 분노로 뭉쳐있다는 거예요. 참 미치겠어요. 이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뭐 또 계속해서 결집한다 그러고 굉장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점점 붙거나 역전당하는 경우도 약해진 건 있고. 확실하다고 보고요. 약해진 건 맞아요. 약해진 것도 확실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것도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범민주 진보 진영이 건강한 방식으로 다양성을 키우는 체계인가. 무슨 말이냐면 국힘이 저렇게 멸망한 데는 제가 보기에는 유사성, 동일성으로 꼭꼭 뭉쳐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 다양성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가. 다양한 세력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다양한 세력들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범민주 진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가. 그 기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쪼그라든 만큼 민주당은 좀 더 넓어질 텐데 이거를 굉장히 다양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떤 식으로 함께 갈 것이냐. 그렇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 부분 잠깐 제가 보완하면 유시민 작가님이 하시는 마음이 저도 비슷한 마음인데 간단하거든요.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패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범민주 진보 진영의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반드시 대선 후보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저는 유시민 작가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도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누구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대선 후보가 대선급 후보들이 잘 생존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잘 싸웠으면 좋겠다. 그 중에 누가 되든 우리는 그 사람을 데리고 정권 그렇죠. 재창출한다. 누가 이게 되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저도 거기 한 표 던지는데. 저는 중도나 우파적 성향을 갖거나 심지어 약간은 위험한 정도의 우파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끌어다 썼어요. 하지만 왼쪽 날개에서는 그 누구도 활용하지 않았어요. 예. 다시 안 했습니다. 말하면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때 제가 보기엔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정당을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다면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이나 그 밖에 다른 정당들이 사회민주당에 있잖아요. 네. 저는 조국당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정당들의 다양한 인력들을 저는 최소한이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제스처가 없었어요. 전혀. 정당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일당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장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당 내부가.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가 극우화되면서 저는 약해지다 보니까 범민주 진보 진영 내부가 지나치게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무지하게 폭력적입니다. 네, 이게 지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뭔가 죽일 것처럼 다 인격을 너무 쉽게 다 여기다 야단해버려요.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당 범민주 진보 진영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든고 안 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 인격적으로 살인해버려요. 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파가 극우화되고 우리 내부가 너무 흥퍼짐해졌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숙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숙고가 없이 권력 싸움만 한다. 그게 너무 지나치다. 아니, 정파적인 건 좋은데 정파적일 수 있죠. 당연히. 모든 정치인들은 정파적이니까 정파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정파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정파가 없어요. 범민주 진보 진영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라는 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때 예를 들자면 이 문제에 관해서 자 저는 대부업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구성원일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런 의심을 받거나 그런 내 가족 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부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아니 제 가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내세운 상징적 대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그 문제를 제기할 때 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문제예요. 그렇지. 그걸 물어보는데 그걸 엉뚱한 식으로 전략적으로 말할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보자는 거예요. 당원들은.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반대편이 되니까 응징하겠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럼 정당 내부에서 다양성의 범위까지가 어디까지인가. 저는 김영남 전 의원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선출직에 나가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당에서 알고 뽑았나요? 알고 그 사람 선출했나요? 몰랐죠. 몰랐겠죠. 몰랐으면 몰랐는데 우리 알게 됐어 지금.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다른데 제 관점은 그런 거예요. 아까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여러 가지 민주 진보 진영 내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력과 어떤 형식으로 포용하고 포섭하고 동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연대할 것이냐. 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부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이 활동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선출적으로 내세울 정도의 앞으로 이런 후보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선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맞냐라고 하는 것을 당원이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결국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김용남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아, 만약에 반대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사퇴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더 사퇴했고 쉽게.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진보당 후보가 있거든요. 마음 편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조국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조국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많은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이 사태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셋 중에 누가 되나 저 같은 사람 아무 관심 없습니다. 김용남이 되나 조국이 되나 김종인 후보가 되나. 유이동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는 유이동만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예. 우리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거 뭐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음. 근데 왜 안 하고 있냐? 조국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아, 진보당이 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에 안 될 네. 거 없지. 안 될 거 없죠. 작가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관점은 뭐냐면은 범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우리 애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정은 뭐냐면은 큰 집은 좀 큰 집답게 행위하고 작은 집은 작은 집답게 행위해서 잘 어울려 살자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게 우리 길이잖아요. 근데 큰 집 내부의 권력 싸움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좋냐. 큰 집 내부에 지금 누가 대장되냐 때문에 이 모든 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거든요.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고 범민주 진보 진영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면 세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항상 어떤 방식으로 연대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길은 없어요. 음.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아닌 길을
입 밖에 내는 분들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쁘게는 보지 않고 이유는 하나 생각해요. 그냥 이재명 정부 때 이득을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이상도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재미는 없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전에 세 분의 진보 민주 진영의 어떤 정책을 유효받으면서도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까지는 모두가 권력을 또는 모든 기구를 분산하자. 지역 자치를 좀 끼고 이 정도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한 건 뭐냐? 5국 3특 그러니까 일극 체계를 확실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그렇지.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호남이 가장 먼저 잡았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번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 시절에 5극 3특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부합해서 갈 수 있냐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부산은 이번에 전주시 장관이 되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부울경은. 그럼 핵심은 두 군데인데 저는 그래서 대구 분들한테 진정을 호소하고 싶어요. 김부겸 김부겸. 이런 분들이 이번에 저는 돼서 대구 경북이 이재명 정부에서 처지지 않길 바랍니다. 혜택을 좀 진심으로. 받았으면 좋겠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나 진짜 그래서 효능감 한번 느껴보고. 그렇죠. 선거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분들은 대구에 가서 또 대구에 전화하고 그래서 대구가 한번 변하면 저는 이재명 정부 시절에 이런 문제가 좀 극복되고 그래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잘못돼도 대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내주신 원고를 제가 좀 봤는데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돼.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 작가님은 어릴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니 그 두 분만 대화를 하면 두 분만 어디 가서 하셔야지. 너무 현학적이야. 그 기초 위에서. 그러니까 쉽게 대중의 쉽게 언어, 네, 특히 그렇지. 최후의 언어로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전 2페이지까지 읽다가 내려놨습니다. 그 정도면 엄청 많이 읽어요. 너무 어려워.